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이죠.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코너 이름이 이슈 삼합인데 왜 이슈 삼합인지 여러분 아세요? 톡 쏘는 맛. 톡 쏘는 맛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톡 쏘고 있어요, 실제로? 톡 쏘고 있죠. 네,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아, 이 자신감. 예. 아이, 뭐 사실 삼합 중에 근데 쏘는 게 홍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김치도 있잖아요, 예, 신김치. 김치도 신김치는 쏜다고 하기 좀 그렇죠. 그래요? 예. 여기 탄산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거야. 삼합 중에서 톡 쏘는 게 홍어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적정히 잘 섞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위험한 때니까. 역시 본인이 조금 비난받는 걸 아는군요. 네, 이슈 삼합은요. 이슈를 그날그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이슈 한 3가지 정도를 3명의 변호사가 잘 합을 맞춰가면서 잘 풀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되게 귀에 싹 잘 들어오죠? 이슈 삼합.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치인지 홍어인지 보쌈인지 궁금해요. 자,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사과 발언 뒤에 목포에서 있었던 민어의 만찬 술값 논란의 전말이 무엇이냐 이건데 지난 10일 광주에서 전두환 옹호 사과 발언 뒤에 이제 목포 가서 전직 시의원들하고 민어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면서 술값을 한 푼도 안 내더라. 이게 이제 이 술값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거기까지는 또 그런가 이제 그랬는데 거짓말 논란이 계속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영상부터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 맘이에요. 왜 이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폭탄주 마시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정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폭탄주 안 마셨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윤 후보가 폭탄주 마시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 후 한 민어 횟집에서 전직 목포시 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즐겼습니다. 우리 윤모님 위하여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모님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시의원이 결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거짓 해명입니다.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추가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선거리 관계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 호소를 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소액이어도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더니 기가 차다. 게다가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자리가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광주에 사과하러 갔다가 목포에 들른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 마시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놀러 갔냐, 뭐 잔치하러 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뭐 지금 논점이 거짓말했냐 아니냐, 폭탄주를 마셨냐. 지금 뭐 또 들리는 말로는 아까 이제 맥주잔에 소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폭탄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원래 폭탄주를 뭐 섞어 먹는 섞어 거니까, 먹는 거니까 안 섞었어요. 맥주만 먹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누가 옹호하시는 분이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진짜 문제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 지금 뭐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뭐 짚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지금 거짓말했냐 안 했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뭐 폭탄주 마시는 것 거짓말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저기 공직선거법 250조 2항 1항 2항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건배사가 윤석열 후보를 위하여잖아요.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건배사도 문제가 됩니다. 2014년경에 좀 찾아봤는데 그것도 문제돼요. 예. 문제돼서 거기서 건배사가 울산 보궐선거에 있었던 네. 일인데 단디라는 말로 건배사를 했대요. 단디. 단단하게. 근데 이게 단디가 단단하게 밀어줘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사전 선거 운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80만 원 이제 선거가 벌금 나온 벌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를 위하여라고 하면 윤 후보 밀어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위험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건배사가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좀 중요한 기부행인데 뭐 기부란 말이 사실은 우리가 뭐 어감상으로는 뭐 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가장 대표적 기부행위가 밥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가 지금 밥 사는 케이스였기 술 때문에 사고. 술 사고 밥 사고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되는데 네. 일단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언급된 것처럼 제3자 기부행위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제3자 기부행위 문제가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보면요 내용이 이제 후보 본인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정당이 기부하는 행위,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 모두 다 금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적어도 지금 시의원이 냈다고 하니까 제3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100% 제3자 기부행위 되는데 판례를 보면 제3자가 낸 경우에도 이 제3자가 그냥 낸 게 아니라 뭐 누가 후보 될 사람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래서 후보 그 자리를 얘기 듣고 마련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산했을 경우에도 그 자리가 유력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후보가 거기 왔다는 때문에 생긴 예약이 된 자리인데다가 그 후보가 거기 와서 한 게 아니면 그런 모임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질 이유도 없었다면 이거는 후보 본인의 행위로 봐야 된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2020년 판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윤 후보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생긴 자리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후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훈 후보 여기 오신다는 거 듣고 어떻게 예약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과정까지 실제로 그것이 뭐 대신 카드를 사용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도 대신 카드를 사용한 걸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공모관계처럼 자리 자체가 후보하고 직접 관련돼서 그 사람 때문에 모인 자리라면 후보의 기부행위도 될 위험이 있어서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돈 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한 셈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뭐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제3자 네. 기부행, 그러니까 그 내놓은 얘기가 김병민 대변인이 그 해명을 내놓은 게 네. 77,000원 따로 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그 77,000원이 수행원들 식사비다. 네. 근데 또 한편 더 들어가면 이중결제였기 때문에 수행원들 식사비도 아니다. 반환돼야 될 돈이다. 누구에겐가는. 그러니까 그 위에 폭탄주 마셨던 민어회 먹었던 자리에서 한 37만 원인가 네, 냈는데 37만 원 나왔죠. 거기에서 77,000원을 공제를 뺄 건지 아니면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했던 77,000원을 뺀 건지 어느 쪽을 빼든 이중결제됐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빼든 안 빼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3자 네. 기부행위 때문에. 네. 그 돈 결제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밥을 산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빼든 안 빼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뭐 김필성 변호사님이 다 짚어주셨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 왜 이렇게 해명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단순 실수였다. 사후에 우리가 따로 결제했다. 하면 그냥 익스큐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봐요. 밥값 그 자체는 저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맥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상집에 가서는 건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건배는 아시다시피 아니죠. 네. 살짝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상집 가서 오랜만에 만났어 하고 건배하는데 초상집 가서 건배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 마시고 이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 목포까지 가서
만들어내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뭐 폭탄주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사진 나온 거 보면 소주병, 맥주병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맥주만 따랐다? 그래서 폭탄주가 아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폭탄주가 설사 아닐 값에 저는 맥주만 마셨으니까 폭탄주는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폭탄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윤 후보 식사비를 전직 목포시 의원인 이광래 씨가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러 갔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폭탄주 마시고 기분 좋게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리차일 리는 없고 사실 저게. 아니, 그 거품도 있어요. 다 보여. 보리차에 보리차도 거품 나와요. 왜 이래? 거품이 그렇게 층이 이만큼씩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 오늘따라 예리해요? 아니, 뭐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리할 것도 아니야. 화내지 말고 좋게 얘기해요. 나한테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무섭게.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사과를 하거나 내지는 또 변명을 하거나 또 해명을 할 때 네. 해명에 좀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다. 그게 제일 기분 나쁘죠.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자, 나는 네. 따옴표 치고 해명이란 걸 했으니 니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당신들 해라. 몫이에요. 라고 자꾸만 느껴져서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빠요. 해명에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마스터제님 술 마실 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화난 얼굴을 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간 영수증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영수증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애초에 이용빈 대변인 측에서 처음에 37만 원짜리 영수증 공개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0분 간격으로 찍힌 7만 7천 원짜리 저 영수증 지금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게 37만 원짜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게 7만 7천 원짜리 영수증이에요. 자, 7만 7천 원은 그러면은 수행원들 밥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7만 원에는 수행원들 밥값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요? 처음엔 그랬는데 네. 중복 결제됐다. 37만 원의 그 수행원 중복이래요? 밥값까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 그것도 모른다. 예. 아까 그 영수증 잠깐 보시면은 그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네. 010 뭐 어쩌고 보여요? 061 243 하고 지워져 있어요. 뒷번호.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저 번호 보고 저기 윤석열 후보 핸드폰 번호인가 그랬어요. 왜냐면 본인이 계산했다고 처음에 나왔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다.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원이 가서 대신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포 그 밥집에 사장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돈 카운터 근처도 안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네. 또 중요한 문제가 두 중요한 가지 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얘기해보세요. 변명한 게 여기 지금 시간이 보이나요? 개최 시간이? 시간 나와요. 개최 시간이 보시면 이제 37만 원짜리가 아마 좀 빠를 겁니다. 네, 그렇죠? 좀 빨라요. 빨라요. 판례가 있어요. 미리 계산한 다음에 8시 21분. 예, 그죠. 예, 30초. 예, 미리 이미 졌을 기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후에 돌려준 것은 기부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거 시간 봐. 꼼꼼하다. 오른쪽 거 시간. 예, 오른쪽을 보시면 시간이 좀 늦죠? 8시 32분 41초. 야, 11분 하나 있고요. 차이 나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7만 7천 원이 수행원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제가 찾아봤는데 135조에 무서워 진짜. 135조에 뭐가 있냐면요. 네.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사 대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수행원은 선거운동원이에요? 예, 선거 뭐 현재 왜냐하면 근데 여기 이야기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원 현재로서는 아닌 건 맞는데 어쨌든 선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규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거운동 중에 우리가 이제 실비를 제공하는 선거원인 경우에는 식사 이상의 향응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식도 문제가 됩니다. 7만 7천 원이 회식 정도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게 하나 맨날 김밥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데 횟집에서 지금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위에서 술 먹고 있는데 이게 회식이라고 줄 정도로 음식이 제공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짜장면 사준 것도 처벌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자기 돈으로 먹어야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명백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단계가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경수 고지사 판례에 이 얘기가 나와요. 김경수 도지사 도지사 판례에 판례에서 일부에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입 후보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후보가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인 경우여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게 뻔하면 확실하면 그러면 135조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설씨가 김경수 저지사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런 식의 좀 변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도 네. 문제가 있지만 네. 이게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요. 전직 검찰총장인데 과연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변명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대로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실 변호사가 옆에서 바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앞서서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간담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식사 정도를 대접하는 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수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네. 몇 가지 법률상의 검토를 좀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돈 냈어요. 왜 그래? 하고 화를 벌컥 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명했단 급급해, 말이에요. 변명하게 급급해서 예.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검토도 때. 안 하고 네. 전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좀 성의 있게 변명해라. 성의 있게 제발. 근데 진짜 솔직히 궁금해요. 그 7만 7천 원짜리 영수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일단 37만 원짜리 끊고 나니까 압불싸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그냥 끊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쪽 분들 얘기로는 실제로는 그 목포 횟집 사장님 얘기로는 아래층에서 식사한 3명인가? 다른 사람들 거라는 거 아니었어요? 저 보좌 수행한 사람들 3명 음식이다. 3명 음식값이다. 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렇죠. 실제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성의가 없다니까. 난 그게 제일 기분이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먹었던 3명 값이면 윤석열 후보 밥값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아래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위 것도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얘기가. 이게 한 끼 줍쇼 촬영 중도 아닌데. 함께 주시오. 그러니까 느끼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속 터져 먹고 잘 먹고 나오다가 야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야 일단 가서 니들 밥값은 네가 계산해. 일단 계산해라고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시간 순서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이 사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안 해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그거요. 있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듣보자 변호사들도 아는데 그 검찰총장님이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폭탄주 논란 사실은 전두환 옹호 발언에서 비롯된 건데 참 특이하게도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어제 있었던 그 장례식장에서 해프닝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 좀 특이하게 읽었습니다. 처음에 오전에는 한산했다가 근데 오전에 반기문 총장이 조화를 보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이게 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나란히 잘 세워나갔고 이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갑자기 무슨 100여 명의 조원진 전 의원을 위시하는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하는 와중에 또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조화 5시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보냈던 그 조화가 가짜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진 거라는 게 밝혀지고 거기에 박근영 씨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우 몰려가가지고 10분 간격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 상황을 도대체 지금 사실 그쪽에 빈소에서 국민의힘의 박근혜 지지층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네. 물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고 잘 나가는 후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내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일동국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지금 조원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돼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화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그런 걸 보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추모는 없고 정책 계산만 난무하는 빈소 풍경이었다. 실제로.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전두환 씨 사망하면서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재판 당연히 공소기각되고 1심 판결도 다 무효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926억 원이라고 하는 그 추징금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원래 이제 추징금 관련된 법률에 보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사후 집행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 가능해요? 저는 난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왜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송영길 대표 이제 변호사잖아. 예. 뭐 변호사를 그만두시고 정치를 하신 지 오래돼서 굉장히 그런가? 오래되셔서 우리 같이 현장에 안 있어서 그런가? 아니 뭐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그럴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는 뭐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후 집행이라는 건 좀 사후 집행이고 소급입법 특별법 네. 만들어서 소급입법 하겠다는 건데 이게 5.18 특별법은 소급입법 한 적 있지 않냐 뭐 이제 그 위헌도 안 났다 이런데 그거는 그런 건 아니지.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큰 범죄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5.18 특별법을 통해서 단죄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진짜 어디 가서 탈탈 털어보고 싶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전재국 씨가 하는 그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옷 공사. 예. 시공사. 예. 근데 거기는 모든 출판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완전 여쭤보면 갑질의 뭐 대명사. 갑질의 대명사인데다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냐. 그리고 출판사가 지금은 그 사옥을 옮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대 근처에 굉장히 큰 건물들을 건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책 진짜 팔아서 교대 근처에다가 그만한 건물 팔 수 있냐. 그 다음에 책도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대중적인 책을 한 게 아니에요. 시공 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치는 있으나 시공사책 되게 좋은 책 많았어요. 네, 좋은 책, 가치 있고 좋은 책이지만 잘안 팔리는. 많이 팔리는 책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언론계, 출판계에서 얘기는 매출을 계속 부풀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줄이죠. 부풀리지 않아요. 줄입니다. 세금 때문에. 근데 여기는 매출을 계속 부풀려서 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사실은 돈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렇게 사후 추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겠으나 법적으로 가능할지 우리 꼬장꼬장한 김필성 변호사님. 아니 참고로 그 방송하는 변호사들이요. 재판을 하는 변호사가 있고 안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세 명은 다 하는 변호사들이에요. 송영길 대표님은 당연히 방송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실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전두환 씨의 죽음은 926억 원짜리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다 모든 게 종료가 되고 그렇죠. 특히 그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물론 1심 일부 패소했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거 다 무효가 되면서 이제 물론 그건 민사는 또 가족들이 수기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안 받겠죠 당연히 상속을 안 받을 받았겠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송영길 대표가 어제 오후인가 이렇게 추징금 얘기를 하니까 좀 그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렇죠. 일단 뭐 송영길 대표 사실 법이 충분했으면 법이 네. 뭐 명백히 되는 거였으면 이거를 추가 입법하냐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애초에 안 났겠죠. 추가 입법하겠다는 얘기만 있다가 그동안 사실 뭐했냐. 뭐 했냐는 생각이 솔직히 이제 들고요. 동백이님이 그래요.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할 것이지 살아있을 때도 못 받은 거를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러네요. 뭐 이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이 네.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있다, 상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 법을 판례가 되게 좁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몰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몰수하고 추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는 몰수인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또는 조세, 전매 또는 기타 일부 범죄에 대한 경우에는 추징도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뇌물인데 이 규정이 안 들어간다고 매우 좁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쨌든 뭐 하려면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난한 재판과 골치 아픈 제가 그런 보기에는 걸 거쳐야 씨알도 안 될것 맥힌다. 같아요. 안 된다. 그냥 난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할게. 솔직히 그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지 말아라. 그냥 있을 때나 좀 잘 제대로 좀 환수해라. 다른 사람들 거도 좀 잘 제대로 좀 걷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씨 빈소에 조화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걸 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자 씨 경호 인력 5명 그대로 또 배치가 돼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그 남편이 사망해도 이렇게 되나요? 뭐 경호는? 이거는 그러면 순수히 치안상이니까 대통령 경호에 관한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경호에 관한 법률인가? 예우인가 법률이래. 이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네요. 네. 이 법의 대상으로 이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누가 또 정의봉을 들고 그곳에 출연할까봐 사적 보복을 사적 집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뭐 치안 차원의 문제다. 저는 뭐 이렇게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설할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예우 권한을 박탈해서 다 다른 거 안 주는데 다만 경호 경비는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말한 치안 때문에 그 조항이 유지가 돼서 이렇게 된다. 뭐 그게 이제 근거인 거고요. 그게 한 5년인가 유지되죠. 그 대통령이 사망한 예, 뒤에도. 근데 이제 그 이제 이후 여사 이후에 이제 그게 뭐 재량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연간 2억 원이나 든대요. 경호 인력 5명한테.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다고 이순자 씨가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네. 또 내부 국가가 아까 정의복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마음엔 안 들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 이제 어제 저는 반기문 씨가 가서 역사가 평가하게 둬야 된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되게 네. 비겁한 말이죠. 예. 아, 나쁜 말이에요? 예. 그 단죄는 당대해야 됩니다. 뭘 역사가 평가하게. 그리고 그래요. 이미 5.18 벌어진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미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지. 아직도 평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단죄는 당대해야 된다. 친일파 역사도 보면은 그 말이 딱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 글을 미루면 절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요. 역사의 평가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거를 과거의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5.18은 여전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싸웠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문제로 넘기지 않는 사람은 역사의 문제로 넘겨야 된다고 하면서 면피하고 이걸 묻으려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의 문제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슈 삼합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보석 취소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다뤘습니다마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는 명백히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판사님이 다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유튜버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좀 잘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 이거 되게 이상했는데. 지난달에 열린공감TV가 공개했던 최은순 씨 주거지 이탈 영상 한번 다시 들어보고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이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그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요. 지금 그 남양주에 계시진 않으시죠? 예, 지금 우리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내가 잠깐 나왔는데. 원래 남양주에 계셨다고요, 그러면? 아니,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네. 그 정달이 자꾸만 그거하고 자꾸 사진 찍고 그냥 뭐라 그럴까, 거기서도 잤다가 또 그럼 어쨌든 잠은 남양주에서 주무시진 않았던 거죠? 아니요, 거기서 100% 자진 않고, 네. 거기서도 자고 또 네. 양평에도 갔다가
또 저기 뭐야 서울에 아들내서 네. 요즘에는 아들을 하고 들어 있었죠. 요즘에는. 아, 요즘엔 아들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럼요. 아, 그런데 왜냐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네. 나이가 많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네. 계속 병원에 댕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최 회장님 그 남양주를 벗어나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다는 건 아세요? 아니죠. 양평이랑 저 우리 아들네 집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 법원에다가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주거지를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주거지가 남양주로 제한된 게 아니고 그럼 서울이나 양평도 다 돌아다니도 아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아들네 와 있죠. 지금 저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도 자고. 근데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거기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주거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아들 집에,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판사님한테 얘기했다. 이제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장모 최 씨가요, 유튜버들이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직접 보석 장소를 지정을 하면서 본인이 병원 다니는 곳이랑 뭐 이런 데 조금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휴, 자, 이거 법원에다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해결되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법원에 뭐 이리 얘기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이게 얘기 지금 처음 이제 들어봐요. 주거 제한이 붙어 있어서 주거를 남양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지금 이제 뭐 사실 저는 이 통화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아줌마가. 이 최우순 씨가 내가 어딜 가 있어서 어디 있고 이게 주거라는 게 사실은 뭐 주거를 우리도 다 정해진 주거가 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래서 거기서 가택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들어보면은 주거 거기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식의 정도의 얘기를 막 해요. 남양주는 거의 없었던 것처럼. 예, 그거 좀 보이잖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아마 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뭐 검사들하고 많이 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고 법원에 미리 얘기했다는 말은 이게 지금 규정대로라면 주거지를 옮기겠다, 신고하겠다. 원래 이제 주거지 옮기거나 이러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했다는 말인지. 근데 지금 주거지가 변경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보통 사람이라면은 뭐 아유 나를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고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유튜버들이 괴롭힌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좀 어디 좀 가 있고 싶다 이럴 수도 있긴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들어보면? 이거 이후에 이 보도가 이게 보도된 지 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된 거예요. 예, 이 보도 이후에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이 주거 제한을 신청을 했어요? 예, 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실제로 취재되는 동안에는 주거 제한이 남양주 집으로 한정돼 양평인가 있었죠. 남양주죠. 남양주 집으로 한정돼 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이런 것에 그러니까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보석 나오면서 주거 제한이 딱 걸리면 내가 걸릴까 무섭잖아. 걸릴까 무서워서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너무 당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런 보도 최근 이후에 그래서 네. 위치 추적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위치 네. 추적하겠다라고 했더니 민간인 사찰이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민간인 사찰이야. 보석 주거 제한 걸려 있는 사람 주거가 일정한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네.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는 검찰도 웃겨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자꾸 거주지 옮기고 위반하고 요즘 또 새로운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최은순 씨가 예전에 한번 그 보석 조건 어겼다고 얘기했을 때에 판사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풀어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또 그동안에도 또 많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 풀어준 것도. 그래서 검찰이 위치 추적 뭐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웃기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면 위치 추적 장치 취소해버려. 달겠다고 안 하고 그냥 취소하고 너 구속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법원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잘 봐주는 거예요? 저는 위치 추적 이것도요.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지금 위치 추적이 보통은 수사 과정에서 돼요. 통신비밀보호법 근거로 하는 거고 관련 험지 판례도 있었어요. 통신보험 네. 판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냐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 바뀌었어요, 법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이게 보석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를 피고인에 대해서 아예 그래서 법에 피의자라고 돼 있거든요. 아예 그렇죠. 피의자가 이거는 돼서.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재판도 받았고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이니까 피고인의 신분인데. 피고인의 신문인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여전히 담당 그 검찰들께서 과연 법을 잘 찾아보시고 하신 것인가? 지금 사실 구속 취소하면 되는 건데 취소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미치 추적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가라는 별로 근거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스마트워치 하나 사주실라나 보지 뭐. 그거 정확하지 않대잖아요. 500m에서 2km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예, 기지국 방식이냐 GPS 방식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2km 정도 틀려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겠다는 뜻은 원래 피의자인 상황은 모를까 피고인이 된 타임에서는 이런 주장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주장하면서 사실 우리를 혹세무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세 명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석을 네. 취소하면 됩니다. 네, 취소 신청을 해야죠. 검찰이면 자기 할 일을 좀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대선 후보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사위가. 네, 그렇죠. 뭐 대통령 후보여서도 그럴 거고 어쨌든 법조인들끼리 좀 이렇게 그래 법조인이라서 고위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아니 그분이 법조인은 아니잖아. 왜 그래요? 아, 법조인은 친척이니까 가까운 친척, 직계 존속이니까. 좋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죠. 최윤수 씨 둘러싼 이 두 번째 의혹이 더 중요합니다. 양평 개발지구 특혜 의혹인데요. 이게 사실은 나는 복잡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일부러 그러나 봐요. 솔직히 뭐가 복잡해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간단해요. 네. 예. 우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ESIND입니다. 네. 그 회사예요. 회사 가족회사. 이름, 가족회사. 이사 김건희. 자,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운영하는 네. 가족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최은순, 그 이사 김건희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가족회사. ESIND. 네.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 아닐까라는 추측을 탁월하십니다. ES. 아유 충분히 그러고도 남네.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 IND는 뭐 많이 보통 회사 뒤에 달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양평군에 이 사업이 전 대장동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교점이 많이 나옵니다. 2011년에 여기가 원래 LH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개발을 하겠다. 그렇죠. 2011년도 7월 달에 근데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고 전 윤석열 캠프에 함께 있었던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였는데 LH 안 해 하고서 쳐냈어요. 근데 딱 한 달 뒤에 ESIND 아까 말씀드렸던 ESIND가 민간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오케이 합시다 해가지고 허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작도 이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에서 이게 2년간 공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네. 2012년 11월 달부터 2014년 11월 달까지 2년간이 사업 기간이었는데 근데 안 해. 제대로 안 너무 돼요, 어려워, 공사가. 뭐가. 네. 그래서 2016년 한 1년 반 정도가 더 지나간 원래 사업 기간보다 2016년 7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지나가면 다시 신청해서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네. 과태료도 많이 내야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준공을 받으려니까 이 사업 기간이 법적으로 이거를 완결 넘어갔잖아요. 법적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를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될 거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2016년 그 준공 검사 직전에 소급해 가지고 2014년 11월 달에 끝난 사업이 연장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내줘요, 또 양평군에서. 2016년 이것도 까지. 말이 안 돼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중간 과정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라고 했더니 양평군의 직원들은, 담당 직원들은 양평군 최초의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양평군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분양 수익이 800억 원이 나왔던 거니까. 근데 당시 허가권자인 양평군수 김성교 의원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나는 정말 또 성의 없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들 성의가 없으신지. 양평군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도시개발 사업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냐 안 됐냐, 네.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났느냐, 이거를 군수가 몰랐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네. 종료 후에 최근에 벌어진 일 하나는 개발부담금
개발 분담금 네. 부분이죠. 처음에 약 17억? 17억. 예, 16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우리 개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3개월 만에 6억대로 뚝 떨어뜨려줘요. 네, 이거 못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또 지나고 나서는 빵원, 됐어요. 개발 이익이 오히려 많이 손해봤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빵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상해. 그러다가 근데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다시 1억 8,700만 원을 개발 이익으로 환수를 11월 18일 날 18일 날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문 처리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자 1억 8,700만 원 내세요. 내셔야 됩니다라고 구두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ESIND 뭐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ESIND라는 회사는 가족회사고 여기 대표이사가 최은순 씨고 등기이사는 부인 김건희 씨예요. 이 회사가 양평에서 개발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LH가 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민간이 하기로 하면서 800억 분양수익이 났습니다. 분양수익이 났는데 개발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빵원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처음에 17억 부과했다가 이에 2번 걸쳐서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이번 11월 18일에 갑자기 아까 이거 1억 8천이요? 1억 8,700. 예, 전화로 약간 내세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왜 빵원했다가 내라 그랬다가 왜 이래요?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좀 진짜 이 사건은 약간 좀 이상한 게 약간이 아니라 엄청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그것을 뭐 민간으로 돌렸냐, 뭐 LH가 이거는 뭐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2개는 진짜 좀 이상해요. 일단 개발 사업 같은 걸 해보면요, 그 개발 허가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하면 사실 원래 개발까지 날아가요. 네. 근데 하세요, 왜? 날아가고 날아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장하냐 안 하냐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데 네. 뉴스를 보면은 연장 시청을 안 했는데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들이 예. 시청 안 했어요. 안 알아서 했는- 해줬어요. 알아서 해줬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신청 안 했는데 해주는 경우가 직권으로 있는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관련 일을 좀 해봤습니다만 네.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개발 이익이 문제인데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이 네. 법이 있고 이 법에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법령에 딱 한식이 있어요. 네. 그거 딱 대입하면 액수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17억에서 0원으로 갔다 다시 1.7억으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산이 말이 안 딱 돼. 떨어지기 때문에. 자, 좋아요. 원래 근데 이 개발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LH공사가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양평군이 사업성 없다면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처가가 하겠다니까 오케이 해줘서 바로 진행이 됐으니까 갑자기 무슨 근거로 이게 또 사업성 있는 사업이 됐는지가 이상하고. 그것도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 허가가 나기 조금 전에 결혼을 또 이 두 분이 했었다는 게 또 특별한 이목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꾸 처가 리스크가 불거지고 해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니까 김건희 측이 결국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등판했습니다. 어제 이런 말 한 번 했어요. 들어볼까요? 특히 김건희 씨를 접해본 사람들이 김건희 씨의 말투나 또 사용하는 어휘, 구사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를 앞에 내세워서 가져올 수 있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게 된 감점 요인이 더 작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안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언제 등판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안 나올 거다. 왜? 너무 리스크가 크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다. 끝까지 안 나타날 거다. 자, 이거 30초씩만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사후 보도자료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후 보도자료 배우자요? 뭐 사후 보도자료라는 거 행사 끝날 때 네. 주최 측에서 네. 다 사진 찍고 기사 만들고 멘트 따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게 사진까지 하는 게 사후 보도자료다. 녹음 편집? 네. 저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저는 지금 들어보면요, 이제 이분의 예측인 거고요. 저는 이제까지의 김건희 씨의 삶과 뭐 그런 그 윤석열 캠프의 특징을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네. 거침없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성향상? 네, 성향상. 좋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세 번째 이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긴급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끈을 놓지 않고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딱 정확하게 또 하기 싫은 일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자리 뜨고 뒤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우리 김종인 박사께서 그 먼저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죠. 네. 그 정도 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직 확정적인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 뭐 윤선에 대해서 지금 불만 있으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간이 조금.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글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럼 내일 선대위 네. 발표는 김종인 위원장 없이 발표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뭐 예정이 된 거니까 내일 최고회의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혹시 그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랑 추가로 언제 같이 보자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두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뭐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뭐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본인 말씀하신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질문을 아주 이 정도 하십시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냐? 그랬더니 자, 질문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되게 시사성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씩 평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 스타일상 여기 지금 뭐 인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권 내놔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인선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개문발차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에서 네. 후보의 게임이 된다. 후보의 시간이에요, 사실. 후보의 시간이에요. 개문발차했는데 이 버스가 빨리 탈 때 이 속도를 버스가 이제 개문발차 문을 열고 발차를 했어도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이제 뛰어 타야 될 수도 있겠다. 뛰어탄다. 뛰어가서 뛰어탄다. 저는 궁금해요. 왜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는 지금 안 풀어주고 있을까? 그 안에 이준석 내용이 대표는 없을까요? 지금 뭐 청년위원장 미디어본부장 급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가오 엄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힘이 빠져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갑자기. 자,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도 기분 나쁠 것 같고 김한길 전 대표도 기분 나쁠 것 같고 다 기분 나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정권을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여전히인데 둘이서 지금 힘싸움을 하는 건데 현 상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잘 나가고 그렇죠. 이게 아쉬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사실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현 지역에서 그쪽에 좀 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굽히는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안 굽혀요.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삼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하고 합당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것저것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